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의 남간입니다. 오늘부터 기초해부 생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우선 서론 부분인데 아무래도 본론에 비해 좀 재미는 없는 얘기지만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해부학 용어인데 여러분 시험에 이런 게 나오진 않습니다. 해부학은 아나토미라고 해요. 네, 이 앞부분의 아나는 영어로 apart 이래서 부분적이란 뜻이고요. 톰은 자르단 뜻이에요. cut.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람을 잘라서 보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CT 볼 때 여러분이 단면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실제로 잘라서 보는 학문이다. 이렇게 해서 해부학이란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이건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해부학적 자세는 여러분 시험에 간혹 나와요. 그래서 좀 외우실 필요가 있긴 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서서 정면을 응시하는 거죠.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팔은 여기가 체간 부분이라서 몸통 부분에 상완을 붙여서, 상완만 살짝 붙여서 아래로 늘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발은 어깨 넓이보단 좀 좁게 살짝 벌려서 앞을 향하는, 그쵸? 발은 앞을 향해서 서 있고 손바닥도 앞을 향합니다. 지금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키포인트는 요거죠. 손바닥을 앞으로 향해 있는 자세인 거예요. 정면을 응시하고 상완은 몸통에 살짝 붙여 있는 자세로 앞을 응시하는 자세다. 여러분이 한번 이 자세를 취해 주시면 외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디테일하게 따로 외우진 마시고, 앞을 바라보고 윗팔을 몸통에 좀 붙인 상태에서 손바닥을 앞을 향해 있고 편안하게 내린 상태에 발은 살짝 벌리고, 역시나 앞을 향해서 발끝이 향한 상태. 이게 해부학적 자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앞으로 나올 자세나 이런 거에 근간이 돼요. 모든 거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해부학적 자세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간호학에 나오는 체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가 앙와이잖아요. 요거는 기본 간호학에서 여러분 꼭 배우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앙와이를 거꾸로 해서 배를 붙여서 누워있으면 복위예요. 복위고, 여러분이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다리를 살짝 오므려서 양발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자세가 배횡와위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내려간 자세를 트렌델렌버그 체위라고 해요. 그리고 저 자세가 살짝 변형돼서 다리만 올리면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골반고위라고 해요. 다리 위쪽으로 올렸다고 해서 골반 부위를 올렸다, 골반고위. 이것 말고도 자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측위, 심스 체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체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위는 기본 간호학에서 꼭 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선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인체 면도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서 좀 보셔야 돼요. 정중시상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을 좌우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 면이에요. 그래서 정중면이라고도 해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근데 여러분은 정중시상면이라고 외우시는 게 더 좋아요. 정중시상면이라고 외우시면 그게 정중면이라고 기억하시기도 편하고요. 이 정중면과 수평하게 이렇게 자르는 선을 시상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상면을 외울 수 있어요. 정중시상면이라고 외우시면 정중앙과 수평하게 자르는 선을 시상면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관상면은 앞뒤를 나누는 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앞뒤를 정확하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관상을 보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관상은 앞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나누는 선을 관상면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가로면은 쉽잖아요. 위아래를 자르는 선이죠. 그래서 수평면이라고도 하고 가로면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시험엔 이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간편하실 것 같아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해부학 용어인데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몇 개 나온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몇 가지 여러분이 해부학을 하다 보면 아셔야 될 용어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볼게요. 내측, 외측의 기준은 정중면이에요. 정중면. 아까 배우셨잖아요. 좌우를 정확하게 나눈 선, 이게 정중시상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중면에 가까우면 내측,
멀면 외측이 되는 거예요. 가까우면 내측, 멀면 외측. 근위, 원위의 개념은 기준이 몸통입니다. 몸통. 그래서 여러분 몸통이 제가 간단하게 그리면 대략 여기가 몸통이잖아요. 몸통. 네, 몸통 부분과 가까우면 근위, 멀어진 손끝 부분을 원위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을 잘 아셔야죠. 여기에서 기준은 몸통이고 아까 내측 외측의 기준은 정중시상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중면에 가까우면 내측, 멀어지면 외측, 몸통과 가까우면 근위, 가까운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먼 곳을 원위,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측과 배측은 한자 용어예요. 배복자. 그래서 배 쪽이죠, 이게. 여기에 배자는 등배자예요. 등배자. 그래서 등 쪽을 얘기합니다. 헷갈리시죠? 한글에서 배는 우리가 얘기하는 배지만 복부. 여기에서 배측이라고 하면 등 쪽을 얘기해요. 이런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 부위를 복측, 배복자, 등 부위를 배측, 등배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헷갈리는 용어라서 잘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측과 배측, 저측과 배측, 그러니까 손바닥과 발바닥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러잖아요. 여기에서 장은 손바닥을 얘기합니다. 손바닥을 장측이라고 하고 손등을 배측, 아까 등배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손에서는 배측이라고 하면 손 등부분을 얘기하겠죠. 당연히 발에서도 배측이라 하면 등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발등이 되는 거예요. 발에서 배측은 발등 부분이다. 발에서 바닥은 바닥이라고 해서 저측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도 한자 용어로 이렇게 평평한 부분을 저부위란 표현을 쓰거든요. 거기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측, 평평한 바닥 부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손바닥은 장측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손바닥은. 그래서 발바닥 저측, 발등의 배측, 요게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거의 발에서 저측 배측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첨부 기저부란 뜻은 아까 저부라 그랬죠. 평평한 부위. 기저부는 평평한 부위를 얘기하고 첨부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얘기해요. 첨.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가끔 심장의 첨부위, 심첨부위라고 나오거든요. 여기가 뾰족하잖아요. 심장 대충 그리면. 그래서 여기가 심첨부위가 돼요. 첨부위라고 하면 이렇게 뾰족한 부위입니다. 뾰족한 부위. 그리고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부위가 폐 부위예요. 폐를 대충 그리면 이렇잖아요. 요 부위가 좀 뾰족하죠. 그러면 폐첨부위예요. 여기서 폐첨이라고 하면 요 부위, 요 뾰족한 부분이 되고 폐저부위라고 하면 요 부분이 됩니다. 요 부분 평평하잖아요.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걸 저부위, 그렇게 폐저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김새에 따라 저부위, 첨부위 요렇게 나오는 게 또 여러분 시험에 자궁 같은 거 보면 자궁이 약간 요렇게 생겼거든요. 대충 그렸습니다. 요렇게 생기면 여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보통 목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자 용어로 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위를 자궁경부라고 부릅니다. 자궁경부.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도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첨부위, 저부위, 경부위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최의 목부위, 최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위라서 그렇게 최경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용어를 좀 잡고 가시면 나중에 공부하시기 좀 수월하실 거예요. 이 외에도 앞과 뒤, 위, 아래, 안과 밖, 그리고 얕은과 깊음, 중심, 말초. 중심은 당연히 몸통에 있는 게 중심이겠고 그 외로 가는 게 말초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종종 등장하니까 너무 쉬운 용어라서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항상성이란 단어는 여러분 시험에 간간히,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올 수 있어서 좀 보시면 뭐냐 하면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인체의 내부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몸이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말한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몸이 항상 어느 정도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열이 나면 땀을 배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열을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에는 6가지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정말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가끔.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만 하시고 고득점 원하시는 분들 아닌 분들은 대략적으로 그냥 보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보상성이 뭐냐? 쉽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몸은 이렇게 신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신장이 망가져서 하나가 쓸모가 없어져요. 그럼 이 나머지 하나가 약간 더 커지면서 신장 두 개의 몫을 얘가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보상성이라고 하는 거고, 자가조절성. 여러분이 알아서 뭐 땀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이 많이 나실 때, 자기가 알아서 조절한다. 그게 자가조절성이고요. 피드백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분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크게 음성 피드백, 뭐 양성 피드백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성 피드백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체온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면, 반대로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작용하는 거예요. 말초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을 많이 보내요. 그리고 확장시키면서 열을 방출해야 되니까 땀도 방출하게 되겠죠. 땀을 방출하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음성 피드백, 음성 되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험에 이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체온이 올라갔잖아요. 체온이 올라갔으면 이걸 알리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갔다고. 어떤 누군가에게.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래서 누군가에게 알리는 이런 회환, 피드백, 되먹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어색하지만 이 피드백이란 용어가 나중에 굉장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열이 떨어졌어요. 혹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떨어뜨려야 될 것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으면 다시 피드백이 작동합니다. 알려야 되겠죠. 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몸은 36도나 37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 사이를.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으면 열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알립니다. 이런 걸 다 피드백, 회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다시 오한, 부들부들 떨면서 열을 올리죠. 네, 이런 걸 피드백 체계라고 해요. 그러면 피드백도 당연히 항상성의 성질 중에 하나이겠죠. 상호 보완성은 서로 보완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대사를 통해서 적절한 pH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pH가 대사로 pH를 조절할 수도 있고 호흡으로 pH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이런 용어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나마 좀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신장이 망가져서 이 문제 때문에 올 수 있는 게 우리 몸이 산증에 빠지거든요. 산증이라고 하면 pH가 낮아지는 걸 얘기하죠. 우리 몸의 폐하는 7.35에서 7.45로 유지해야 돼요. 나중에 배울 얘기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요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신장의 문제로 인해서 요 pH가 낮아지게 돼요. 산성으로 가게 되면 요걸 호흡으로 보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호흡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거죠.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대사로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상호 보완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지? 대사성 산증? 호흡성? 이게 뭔 말이야? 일단 이 한쪽이 좀 잘 작동을 안 하면 다른 쪽에서 이걸 보상할 수 있구나, 보완해 줄 수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일단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첫 수업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류와 이탈은 우리 몸이 오류와 이탈이 없으면 병이 생기지도 않을 거예요. 오류와 이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프고 조절이 되지 않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열이 오르면 그걸 낮춰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한의 대표적인 게 열사병이나 이런 거잖아요. 조절이 안 돼요. 나중에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조절이 안 돼서 우리 몸이 심각한 병적 상태가 되거든요. 위에 오류와 이탈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면 이탈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6가지 항상성에 대해 성질을 좀 알아봤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공부하실 분들만 좀 보시면 되고 이런 디테일들은 나중에 좀 공부하시면서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관절 운동 용어인데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긴 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이건 역시 그래서 어렵다면 공부하실 분들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굴곡이라고 하면 정의로는 관절의 각을 줄이는 운동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이게 팔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팔꿈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구부리는 운동을 굴곡이라고 얘기하고요. 신전은 그 반대예요. 피는 운동. 그래서 각을 줄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팔꿈치를 줄이게 되면 여기가 접히면서 각이 줄겠죠. 그걸 굴고 이걸 다시 펴는 운동을 신전. 그 펴진 것보다 더 과하게 필려는 게 과신전이에요. 과신전은 여러분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문에 가끔 나올 수 있는 용어긴 하지만 이거의 정의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굴곡은 관절의 각을 굽히는 거, 신전은 피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쉽고요. 내전, 외전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정중선이 기준이에요. 정중선, 여러분 팔이 이렇게 있으면 팔을 정중선에서 바깥쪽으로 벌리게 되면 외전, 안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내전. 그래서 밖으로 외전, 안으로 내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골반, 고관절도 똑같겠죠. 밖으로 벌리면 외전, 안으로 가져오면 내전. 어깨관절과 고관절은 운동이 똑같습니다. 옛날 사람도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족보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운동할 수 있어요. 어깨랑 고관절은. 회선은 여러분이 배웠던 굴곡, 신전, 내전, 외전 운동을 모두 합친 걸 얘기해요. 여러분 어깨관절의 굴곡은 여기 팔이라고 생각하세요. 어깨관절의 굴곡은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올리는 게 관절의 각을 줄이는 거예요. 다른 관절보단 좀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올리는 걸 굴곡, 뒤로 빼는 걸 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팔을 위로 올려서 어깨관절을 굴곡시키고 외전, 귀까지도 붙일 수 있겠죠. 외전시키고 다시 신전시키고 다시 몸 안쪽으로 정주명 쪽으로 팔을 안쪽으로 보내면 이 네 가지 운동을 하게 되면 팔이 이렇게 큰 원을 그리거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굴곡으로 앞으로 보내고 외전으로 귀 옆까지 보내고 신전으로 팔을 등 쪽으로 보내고 내전으로 정중면으로 팔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큰 회선을 그릴 수 있어요. 옆으로 보면 대충 이런 모습이 되겠죠. 예, 이렇게 쌩쌩 돌리고 있는 거죠. 여기 위팔, 위쪽, 아래쪽 이렇게 해서 도는 형상이 돼요. 이걸 회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가지 운동이 합쳐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회전은 우리 몸에서는 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경추가 있죠. 목이 이렇게 돌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물론 360도 돌 수는 없지만 이 장축을 기준으로 목뼈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축을 기준으로 하여 말 그대로 회전하는 운동을 회전이라고 해요. 장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그대로 돌아야 회전입니다. 회전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내회전, 외회전은 어깨 관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여러분 어깨를 대충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아래팔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이게 손이라고 생각하세요. 손이라고 생각하셔서 요게 윗팔에 이렇게 상완골이 있을 거거든요. 상완골이 이렇게 쭉 아래로 펴 있는 상황에서 요걸 바깥쪽으로 돌리면 외회전, 요걸 안쪽으로 돌리면 내회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완골이 기준이 되고 상완골은 그대로 있고 바깥쪽으로 돌고 안쪽으로 돌게 되는 거죠. 회전이랑 다른 점은 회전은 정중앙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 그대로 정중앙을 장축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돌고 되는 거고 이 내회전, 외회전은 장축이라는 윗팔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바깥쪽으로 도느냐 안쪽으로 도느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돌면 내회전, 바깥쪽으로 돌면 외회전 이렇게 되는 거죠. 회내와 회외는 여러분이 이렇게 윗팔이 있고 아래팔이 있고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엄지가 이쪽에 있겠죠. 엄지, 여기가 약지가 있을 거고 요 손을 여기가 지금 손바닥이죠. 손바닥을 이렇게 딱 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엎치면 손등이 앞이 보이겠죠. 네, 그게 안쪽으로 돌리는 느낌 들죠. 안쪽으로 돌리잖아요. 손등을 안쪽으로 싹 돌리면 회내 다시 바깥쪽으로 돌리게 돼서 손등이 다시 손바닥이 보이는 걸 회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복적 자세에서 아래팔을 안쪽으로 돌려서 손등이 앞을 보이게 하면 회내 안쪽으로 돌렸으니까요. 다시 이걸 바깥쪽으로 돌리면 손바닥이 다시 보이겠죠. 회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엄지 부분,
요렇게 여기가 약지 부분 안쪽으로 돌리고 바깥쪽으로 돌리고 회내 회외라고 하고요. 내반과 외반은 발관절이 있다면 대략 그릴게요. 예. 발이 이렇게 생겼다면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걸 내반이라고 하고요. 다시 이걸 바깥쪽으로 돌리는 걸 외반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림 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거는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시면 내반 외반 쳐보시면 발목 관절을 그대로 안으로 돌리는 걸 내반, 바깥쪽으로 돌리니까 외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축 굴곡과 배축 굴곡은 이 발바닥이라 그랬잖아요. 배는 등 쪽이라 그랬고, 그래서 발등이 여기죠. 발등 부분을 이렇게 까딱이는 걸 배축 굴곡, 발바닥을 아래쪽으로 구부리는 걸 저축 굴곡. 그러니까 발바닥을 굴곡시킨다, 발등을 굴곡시킨다. 그래서 배축 굴곡, 저축 굴곡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내반 외반이 여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기차기 할 때 발을 좀 안쪽으로 오므리잖아요. 발관절을 좀 안쪽으로 구부리잖아요. 여기 발목 관절을 제기찰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방향으로 구부리는 걸 내반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쪽으로 발목 관절을 구부리는 걸 외반이라고 해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좀 해보세요.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서론의 간단한 부분만 먼저 영상으로 남겨봐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재미도 없고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많아서 많이 어려워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좀 기반이 돼서 앞으로 점점 수업이 잘 이해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반복해서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쉬운 내용도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